공군이 지난해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과실만 이야기했는데 이는 일부 사실을 축소, 누락한 발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사드 배치로 변경된 착륙 경로가 또 다른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쓴 차명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은 당시 해당 차명폰을 개통한 인물들과 함께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을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법조 고위 관계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제징용 재판과 초계기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과 북한과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외면과 치고 빠지기식 대응이란 분석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에 돌아갈 수도 있는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지역구 철도 역사 활성화를 주장한 송 의원도 역사 바로 앞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시도한 인공 강우 실험은 결국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웃나라에선 최근 미사일과 드론까지 인공 강우에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이 빠듯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이 회계 비리와 학생 선발 부정 등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장이 외부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북 문경시의 문화의 거리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수십억을 들여 젊은 층을 유입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중소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F-15K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 착륙하는 도중에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조종사가 안전 고도를 놓쳤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JTBC가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종사 과실로만 볼 수 없는 지난해 공군이 밝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구기지 인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비행금지 구역이 추가로 생겼고 이로 인해서 하늘길이 좁아진 것이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지난해 왜 조종사 과실에만 무게를 두고 발표를 했는가?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죠.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4월까지 대구기지 서쪽에서 들어오는 전투기들은 넓은 하늘길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사드가 기습 배치되면서 5월부터 한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이 생겼습니다. 조종사들은 착륙할 때 사드 기지 바깥쪽 또는 안쪽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늘길이 좁아진 겁니다. 지난해 4월 F-15K 전투기 편대는 사드 기지 안쪽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계기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가 칠곡 유학산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전투기가 추락한 곳입니다. 공군은 여기서 전투기의 잔해를 수거해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종사가 앞전투기와의 안전 거리 확보에 집중하다가 안전 고도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가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다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고고도 접근 시 관제 유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 때와 같은 조건, 즉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3km 이상 고도에서 착륙할 때 사드 기지 안쪽 경로는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관제 유도 절차와 착륙 경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공군은 착륙 선회가 활주로 27km 안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드 기지는 36km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향은 없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 더 정밀하게 안전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비행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행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드를 배치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이유 없이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민감한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동료 조종사는 공군의 발표가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무조건 감싸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정부 조종사 측인 것처럼 간단하게 발표하고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었고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됐다. 이렇게 전체를 설명했더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JTBC 유선입니다. 그럼에도 공군은 저희 취재진의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행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임무 편대장과 비행 감독관 등 지휘 라인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 주인 윤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 문제가 제기됐던 2013년 이후에 6년 만입니다. 윤 씨는 당시 관련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성접대는 물론 윤 씨와의 인연조차 부인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윤 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입니다. 당시 윤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학이형이라고 저장된 2개의 번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해당 번호들의 명의자는 박모 씨. 박 씨는 당시 회사 대표 최모 씨의 지시로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명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차명폰 개통을 지시한 최 씨는 김 전 차관의 30년직이었습니다. 그 차명폰 이왕 어디 해준 거 내가 사실이니까 그 전화를 우리 직원들 명의로 해주고. 2013년 수사 당시 차명폰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 빌려고 하고 해달라고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 되지. 차명폰 명의자 박 씨와 이를 지시한 최 씨. 둘 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때 별장 얘기를 했던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당신 이름이 나와서 확인차 왔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차명폰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본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차명폰은 범죄 사실 입증 차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 명의의 전화도 통신내역 조회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서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별장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해당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은커녕 윤 씨와의 친분조차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조사 인물과 범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윤 씨를 불러서 2013년 당시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특히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이 더 있다는 것도 파악해서 이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지휘라인 검사부터 현직 부장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별장의 주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취재진에게 성접대나 로비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진짜 기자 정신을 가지고 본래 취지에 그런 걸 갖지 말면 진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나중에 하지만 윤 씨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법으로 하면 이제 너만 다친다.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최후의 그 보루가 있다. 굉장한 뭐 그런 빽이 있는 것처럼. 윤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 드나든 법조인도 김 전 차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주하게요. 별장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검사님 오셨다고 뭐 저는 차장 검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을 가야 된다고 다리가 뼈가 잘못된 것 같다고.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수사 내용에도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됩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 운전기사 박모 씨가 별장에 드나든 사람으로 김 전 차관과 함께 당시 차장검사 A 씨를 지목한 겁니다. 박 씨는 윤 씨와 A 씨가 서울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별장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 의견서에 A 씨 이름을 적어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는 물론 운전기사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듬해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A 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가 나를 자주 만났다 그랬대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시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가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챙겨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뇌물 관련 혐의는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 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들을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윤 씨를 다시 불러 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 사건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동영상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해당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조사단은 이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을 오늘 소환한 건설업자 윤모 씨를 비롯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의 인지 사건으로 시작된 2013년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면서 영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예. 2차 수사에서는 내가 그 영상 속 여성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검찰은 둘 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결국 조사단이 이번에는 영상 속의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당시 경찰에서는 성접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진상조사단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꼭 강요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뇌물 수사를 한 흔적이 너무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뇌물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진 못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 저희 리포트로 전달해드렸듯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본인 명의 휴대폰은 물론 이 차명폰에 대해서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계좌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는 물론 윤 씨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였던 김 전 차관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대가성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검찰 과거서위가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려는 것도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구심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봐주는 수사였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2013년 수사 기록 곳곳에는 당시 수사라인 지휘 검사부터 검사장 등 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법조계 관계자들만 수십 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이 단순히 김 전 차관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당시 검찰 조직 내부에 만연했던 접대 문화, 그러니까 스폰서 문화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오늘 조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모 씨와 또 전직 수사팀 관계자들의 입이 얼마나 열릴지
여기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초계기 위협 비행과 레이더 논란 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이 됐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아예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이 직접 보도해드리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아베 총리의 국회 시정방침 연설입니다. 50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연계를 강조한 대목에서입니다. 北朝鮮との不幸な過去を清算し、国交正常化を目指します。そのために米国や韓国をはじめ国際社会と緊密に。 반면 외교 분야 연설 가장 첫머리에 중국을 언급하며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일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헌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원론적 접근에 그쳤습니다. 네, 시정연설 뒤 이어진 외교 분야 연설에선 고노타로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 망언을 6년째 이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윤서령 특파원이 리포트한 걸 보면 아베 연설 뒤로 야유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한 건데요. 후생 노동성의 통계 부정, 또 소비세 인상 등 이 국내 문제만으로도 50분 연설을 하는 내내 야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까? 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이 시정연설에서 매년 한국 관계를 언급해 왔습니다. 이 한일 관계 파고에 따라서 표현이 다소 달라진 적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안부 합의 재검토 문제로 인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빠진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한일 관계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한국을 우호나 협력 같은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기에 현 상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경우에도 논란은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고 전략적 무시 또는 전략적 회피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치고 빠진 이유라고 할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위대의 초계기 레이더 문제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62%가 나왔습니다. 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또 이런 영향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3%로 지난달에 비해서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예. 즉 지지율 올리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아베 내각이 이 같은 한국 언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때리기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에 북한 예술단 공연을 전격적으로 관람했습니다. 공연 뒤에는 무대에 직접 올라서 예술단을 격려하면서 북중 우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할을 확대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인민일보 1면입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와 북한 예술단의 기념사진입니다. 단장인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도 회견했습니다. 1시간 반 공연이 끝나고 출연진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하며 친근감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과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인식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해석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위원 25명 중 7명과 왕이 국무위원이 공연을 참관했습니다. 중국 측 환대 수위는 지난해 4월과 11월 중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임박한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추가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했다는 겁니다.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간 고위급 방문과 교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인 삼각경주를 펼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현직 검사가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심지어 삼진아웃 대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다른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 주인이 쫓아가 김 검사 차를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질문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8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엔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김 검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죄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인 서울고검 정모 검사가 법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인의 야산에서 수색하고 있지만 20시간 가까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흉기에 찔렸으니 도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건물 앞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40살 장모 씨였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 밴드 같은 걸 대고 있었던 것 같고. 집안은 여성인 38살 권모 씨도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장 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건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42살 광모 씨입니다. 곽 씨를 쫓던 경찰은 용인시의 한 교차로에서 버려진 곽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한박산을 수색 중입니다. 경찰 300여 명과 헬기 한 대까지 동원해 20시간째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검거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청년들은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불평하지 말고 동남아에서 길을 찾으면 해피조선이 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한 말입니다. 또 장년층에 대해서도 할 일 없다고 산이 나가지 말고 아세안을 가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남방 정책을 홍보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5, 60대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박항서 감독도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베트남에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도 아세안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국문과 학생들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면서 여기 앉아서 헬조선 이러지 말고 동남아를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노력은 않고 나라 탓만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해법으로 제시했던 중동 일자리 진출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며 청년이 우선 국내에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김 보좌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을 했고 한 달여 만에 또 4, 5% 성장률을 보이지 않는다고 위기라고 하는 건 전혀 경제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로 경제를 모르는 경제보좌관이란 비판을 샀습니다. 김 보좌관은 오늘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표현으로 심력 끼쳐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여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과 관계 있는 사업에 예산을 늘리려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여당은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주문합니다. 이후 이 예산은 228억 원에서 48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입니다. 대신 교육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장 의원 형이 운영하는 동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 측은 경쟁을 통해 일부 대학만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원석 의원은 평소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천역 바로 앞 상가 건물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비슷한 사례라며 즉각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송 의원 측은 40여 년 전 상속받은 건물로 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반박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모든 의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1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 롯데홈쇼핑에 3억 원, GS홈쇼핑에 1억 5천만 원, KT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는 대신 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부탁 등을 들어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뒤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 요청을 하지 비겁한 방법을 통해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배후에 과연 청와대가 있는가? 검찰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사에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축소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의혹만 남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늦추도록 했고 청와대 개입을 밝힐 스모킹 건이었을지 모르는 USB 7개는 수사팀 밖으로 유출된 이후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KB 한마음의 대표를 지낸 김종익 씨가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국무총리실의 사찰과 경찰, 검찰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실체와 윗선을 밝히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검찰의 두 차례 수사가 이어졌지만 청와대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우선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 수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뒤에 시작된 2차 수사 역시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인물 조사를 당시 총선 이후로 늦추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청와대 개입의 열쇠가 될 수 있던 김모 주무관의 USB가 무더기로 사라진 것도 파악했습니다.
과거 사위는 총리실에서 VIP, 즉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등이 담긴 이른바 1심 충성 문건 등이 들어있던 8개의 USB 중 7개의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서 포렌식을 한 뒤 수사팀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도한 인공 강우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습니다. 주말 동안 자료를 분석한 기상청은 인공 비는 못 만들었지만 안개비는 보였다면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몇 번 띄우기도 빠듯한 예산으로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서해상엔 길게 비구름이 늘어섰습니다. 이 구름 속에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운을 뿌렸습니다. 비구름을 따라 목적지도 바뀌었지만 결국 인공비나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땅에선 안개비가, 상공에선 구름 입자가 커진 게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전에도 40여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평창은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폐년상이 일어나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성공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공강우가 절실한 서해상에서의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간 1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예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10번 남짓 띄울 정도의 빠듯한 금액이라 성공률 높은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주변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수천 발을 쐈고 태국은 맨 하늘에 물 3,000톤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비행기가 못 들어가던 짙은 구름 속에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시작했고 태국은 최근 저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강우에 열을 올릴수록 우리나라엔 구름 없이 마른 공기가 넘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실험을 절반의 성공이라며 안도할 때가 아니란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마리에서 수포가 나타나서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조금 전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해 10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남은 젖소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또 경기와 충남북 지역에 오늘 저녁 8시부터 24시간 동안 가축 관련 모든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는 스탠드스틸을 발동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수십 명을 배출해서 아이돌 사관 학교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문을 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명성이 무색할 만큼 교사와 학생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자퇴하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학교를 들어온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애들이 가고 싶은 멋있는 곳이지만 막상 보면 너무 애들이 한결같이 실망하고. 대체 이 학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입생 선발 부정, 보조금 전용, 학생들의 외부 행사 동원까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사학비리 현장을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육성으로 유명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입니다. 방학이라 학교는 한산하지만 교장실에선 대책회의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다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냥 보시고 그대로 그냥 쓰세요. 이 학교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파면, 아내인 행정실장에겐 해임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 학교가 전국구 모집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교육청은 6건의 의혹에 대해선 아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교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입니다. 지난해 뽑은 교사 4명 중 1명이 교장의 자녀고 나머지 3명도 교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응시 서류를 문서 파쇄기로 없애 비위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보조금 유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교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구로구청에서 1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 측도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을 뽑는 과정도 수년간 같은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하고. 재단의 많은 권한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18가지의 비위 문제가 확인이 됐지만 또다시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학교 측은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파쇄했고 구청 보조금도 학생들 프로그램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 처분 결과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학교가 잘 되고 또 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족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가고. 탐사 플러스 최승기입니다. 이 학생들은 외부 행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원됐다고 합니다. 취재진과 만난 학생들이 어렵게 전한 당시의 상황은 듣기도 좀 민망한 정도였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공부도 당연히 있으니까 너가 이제 오빠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손을 다리 쪽으로 뻗고 화장실까지 막 따라오려 했었어요. 무서웠어요. 학생들이 외부 행사에 동원된 건 수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연을 안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압박감도 주고 공연 강제로 시키는 경향이 있죠. 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도 충격입니다. 외부 행사 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등을 겪었거나 목격한 학생이 절반가량입니다. 교복이 치마하다 보니까 완전 밑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교복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좀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고 계시는 거 보면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교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음에는 더 대중적인 걸로 섹시하게 해라. 동원된 행사인데도 교통비나 밥값은 학생들 몫이었다고 합니다. 1번에 70을 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알바해서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학교 측은 도리어 교육청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외부 공연 논란에 대해 교장은 공연은 강제적이지 않았고 공적인 행사였다며 선정적인 걸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 플러스 최수연입니다. 예, 리포트에서 마저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한 의혹도 있는데요. 취재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장이 운영하는 극단의 연극을 보도록 한 뒤 입장료를 학교 경비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학교 돈으로 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교감이 타고 다니던 차에서 위치 추적기가 발견되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고 학교가 시끄러워질 무렵 교감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문제의 위치 추적기인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잡고 보니 교장의 친인척이었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경찰은 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위치 추적기 사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 학교의 주인은 뭐 법인이고 법인에는 이사회도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견제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주요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대부분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모 씨를 만나려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교장 측은 이사장이 치매에 걸렸다며 계속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결국 이제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김 이사장은 100세의 교령인데요. 예. 네, 교육청은 이사장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교장 측은 김 이사장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재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또한 경찰이 다녀간 뒤 교장의 아들이 곧바로 또다시 거처를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예. 당시 요양병원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면서 그냥 이제 다른 데서 계시는 적다는 줄 몰라도 경찰이 작전 빠지고 나처럼 알고 가셨어요. 예. 네, 이 때문에 경찰은 노인 학대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이사장님이 놀라서 장소를 옮겼다. 학대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는 편이 갈려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당대회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편이 갈렸습니다.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원 당규가 간대한 것입니까?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때 토의를 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비대위가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맞서기도 합니다. 계속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복을 1년 입는 이 비대위는 좀 신중하게.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의원총회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고성과 욕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후보군들도 황 전 총리의 자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법치 실종이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야 또 되겠습니까?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한데. 정우택 의원은 당의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런 당내 논란 속에 황 전 총리는 내일 예정대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출마 불가론을 펴온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출마강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헌에 여러 조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저는 그것은 비대위원 나오시 용납을 못합니다. 책임당원만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상 입당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황 전 총리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황 전 총리에게 당대표 출마 자격을 주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전례가 있다며 당연히 황 전 총리에게 피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대통령의 일정 중에 600일 가운데 160일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했다면서 내놓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한국당의 이른바 방콕 대통령, 혼밥 대통령 주장에 오늘 청와대가 공당의 연구소가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됐다면서 강한 톤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공식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은 공개된 일정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비밀이 너무 많은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다. 대통령의 일정 600일 중에 160일, 26.6%, 4일 중에 하루 이상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를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160일 중 21일은 연차 휴가, 139일은 주말, 명절, 순방 중 이동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문 대통령 일정 중 절반이 청와대 비서동 여민관이었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많은 업무를 본 건 당연하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사회동이 1800끼니 중 100회만 있었단 지적에 대해선 공식 일정이 아니어서 대부분 비공개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취임 뒤 600일 가운데 139일은 공개 일정이 없었다. 일정 없는 날이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았다. 정치권의 주장을 오늘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일정을 전수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139일이라는 숫자는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숫자와는 달랐습니다. 600일 중에서 대통령의 일정이 전혀 없었던 날은 119일입니다.
119일. 네, 그래서 일단 한국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20일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예. 이 119일이 어떤 날인지도 따져봤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휴가일이 107일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중에 공개 일정이 없었던 날은 12일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휴가는 꼬박꼬박 챙긴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애초에 주장이기도 했죠. 네. 아무튼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일정이 적었다는 주장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기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이 가장 많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600일 동안 515일간 공개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그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501일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481일,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공개 일정이 399일이었습니다. 예. 공개 일정이 없는 날이 201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숫자로 놓고 볼 때 뭡니까 일정이 많고 적음 이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워낙 이제 오늘 이 숫자 논쟁이 세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팩트체크도 어찌됐든 숫자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결론은 역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누락이 있을까 봐 더 조사했습니다. 언론 기사와 사진, 영상을 통해서 교차로 빠짐없이 검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보통 예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라 돈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꼭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그런데 내일 정부가 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데 자칫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해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건설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6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5년 전 예타에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는 신항만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33개 사업, 61조 원이 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별로 한 건씩만 면제를 받아도 최소 20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 별 효과 없이 세금만 축낼 것이란 지적입니다. 야당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소상공인한테는 수수료 안 받겠다. IT 대기업 카카오의 간편 결제는 이렇게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에선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박 씨 같은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5%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수수료는 그대로 2%대라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가 내렸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5월부터 매장 결제를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가맹점을 19만 곳까지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홍보한 덕을 톡톡히 봤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더라도 박 씨처럼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다 개인으로 내잖아요. 카카오페이 측은 가맹점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일반 가게와 달리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보다도 결제 단계가 간단한데도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부가 다이어트 식품이나 탈모 치료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제품의 사용 후기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나 후기가 넘쳐나죠. 허위나 과장으로 판명되면 업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클렌즈 주스 효능을 검사했습니다. 광고와 달리 체내 독성을 제거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 결과를 공개하고 97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엔 여전히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클렌즈 주스 소개가 넘쳐납니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이 높은 제품 사용 후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 1차 대상입니다. 인증 내용과 다르거나 모발이 두꺼워진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업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의학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이나 화장품은 의사와 약사가 직접 검증합니다. 개인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써보고 효과가 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인증하는 해썹 기준도 강화됩니다. 인증업체를 불시 점검해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소아재활센터에 다니는 장애아와 보호자들이 집단 구토 증세를 보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식사와 음식점에서 사온 튀김을 함께 먹었는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4살 A군이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 25일 새벽부터입니다. 전날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아들이 2시 반에 먼저 하고 제가 아침에 석산하고 그 이후에 저희 딸이 토를 했어요. 지금까지 14명의 아이들과 보호자, 치료사가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병원에서 나온 점심 식사를 먹었고 일부는 음식점에서 사온 튀김을 함께 먹었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 날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전염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면역력도 약하고 되게 아픈 아이들인데 제대로 방역도 안 된 곳에 나오라고 병원 측은 이날 병원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다른 입원 환자와 직원 중 구토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박원물을 채취하고 물과 조리도구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등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브라질의 댐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이 갈수록 늘어서 최소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면서 저장하고 있던 고농도 화학물질도 흘러나와서 중금속 오염 같은 2차 피해도 걱정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진흙 더미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에는 흙탕물이 흐릅니다. 댐 붕괴 사흘째.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305명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Meu sobrinho, eu agarro na última esperança que até eu ver ele, eu não sei como que ele vai estar. 월스트리트 저널은 488명이 숨진 1966년 불가리아 댐 붕괴 사고 이후 최악의 댐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따른 2차 피해도 걱정입니다. 무너진 댐은 철광석 채굴에 사용하는 고농도 화학물질과 오염수를 저장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진흙은 축구장을 6번 채울 양입니다. 2015년 인근 마리아나시 댐 붕괴 사고 때도 주변 지역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 25만 명에 대한 식수 공급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브라질 정부와 기업들이 2015년 광산댐 붕괴 사고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슬픈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다음 달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그야말로 고립무원 신세입니다. 연방정부가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고 지지율도 취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포위망도 좁혀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일간의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밀렸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항공 대란 등을 막기 위해 3주간 한시적으로 연방 정부를 다시 연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기투항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7%입니다. 셧다운 사태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지층 결집은커녕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은 로저 스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선 참모입니다. CNN은 스톤이 특검에 협력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대선판이 과열될 조짐입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재도전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도 출마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치 환경들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94세로 영면에 들면서 생존자가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17살이 되던 1942년 일본에 끌려갔고 이후 만주에서도 위안부 피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의 교차로 부근에서 레미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29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레미콘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풀 차량에 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 일할 수 있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루 남동부 아방카이시에서 현지 시간 27일 산사태로 한 호텔이 무너져 내려 최소 15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건 지방 도시들의 오래된 고민거리입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을 정비하고 있지만 떠나는 발걸음을 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북 문경시의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보이고요. 바닥에는 인공 수로도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곳 거리 외관을 꾸미는데 40억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조성된 건 지난 2013년. 기존 도심이었던 점촌동 일대에 젊은 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게 문경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젊은 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와서 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가는 그런 곳이 없어서. 상가는 10곳 중 3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과장을 하면 운영하는 가게들보다 문 닫는 가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체육사라든가 이런 가게들밖에 없으니까. 거리를 조성한 지자체도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림은 화사하긴 했지. 근데 어차피 그걸 드나드는 사람들 자체가 거기서 거기니까. 일대에 사람이 줄어든 건 시청과 버스터미널이 옮겨간 곳에 신도심이 형성되면서부터입니다. 문경시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국비를 포함해 250억 원을 추가로 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를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실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안동시의 벽화마을입니다. 곳곳에 게스트하우스와 공방 등 젊은 층을 위한 가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맞나 하고 했는데.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진 이 집은 지난해까지 공방이었습니다. 1년 정도만 운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요. 언덕 위에 홀로 떨어져 있다 보니 찾아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좋은 것만 올려놔서 그것만 보고 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있다. 벽화마을뿐 아니라 인근 상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안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구도심 번화가입니다. 상권이 가라앉으면서 점포들이 하나둘 폐업하고 있습니다.
30m 정도 걸어왔는데 이 거리에만 문을 닫은 가게가 4개입니다. 이곳에서 50년 이상 있었던 한 서점도 지난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출은 실제로 10%에서 30%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임대료는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동시에서 해당 지역을 살리겠다며 투입한 예산은 200억. 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돈만 계속 퍼본다고 답이 없어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을. 일부 지자체들이 젊은 층을 모으겠다며 내놓은 각종 창업 지원 사업들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오래된 상가를 매입해 만든 청년몰입니다. 입점한 지 1년 만에 점포 20곳 중 3곳이 폐업했고 3곳은 휴업 중입니다. 가게 세가 싸갖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뭐 유지가 돼야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자꾸 휴업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청년몰 조성에 든 돈은 16억 원. 상가를 둘러싼 광장을 만드는데 20억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반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데 수요를 해도 이게 살아날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죠. 정부가 지역 도시들의 구도심을 살리겠다며 해마다 투입하는 예산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구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만 또 듣기에만 그럴싸한 사업으론 예산 낭비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아내가 왜 맨날 쓰러져 자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허리가 아프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죄송했습니다. 첫째가 얼마나 말썽인지 아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붐비는 저녁 시간이라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좋게 200명은 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전철역 선로에 취객 1명이 떨어졌고 지나던 한 시민은 그를 구하고자 뛰어들었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18년 전인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사망한 고 이수현 씨. 일본은 그가 한국인이어서 놀랐고 한국은 그가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집의 피지배의 기억을 완전히 가릴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 시절과 무관한 세대라 해도 흔히 하는 말로 한일전에 목숨 걸고 심지어 일본과 베트남전을 목이 터져라 응원한 오묘한 심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란 그러했습니다. 위안부 논란과 강제징용 판결, 여기에 더해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엔 한국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일본 정치인의 주장마저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평범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꼬이는 외교, 풀리는 관광. 최근에 전해드린 뉴스처럼 사람들은 오히려 한결같았죠. 엊그제 신옥고보역에서 진행된 이수현 씨의 추모식에서도 고인의 어머니는 정치의 언어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한국은 지금 법도 윤리도 도덕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맹비난을 늘어놓았던 일본 중의원 의원. 그러나 그 아래에 달린 일본 시민들의 발랄한 댓글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냐 하면 식당에 가면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더라. 서툴게 길을 물었는데 전부 안내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었다. 정말 한국에서 함부로 말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정치와는 상관없이 시민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와 소통의 미학. 몇 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만난 어느 택시 운전사의 일화를 끝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날은 바다 건너 영국에 눈이 쏟아져서 피해가 막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그래도 싸지.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격조가 있는가.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까지 일본에 재해성금을 전해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A회사의 사회이사 아무개가 정치인 누구랑 친하다더라. 요즘 주식시장에 이런 실체도 없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른바 정치 테마주들이죠. 보통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인데 때 아닌 과열이 빚어지면서 거래소가 연일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 주식은 오늘 장중한 때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이른바 황교안 테마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사회이사 한 사람이 황 전 총리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회이사는 최근 퇴임했지만 회사 주가는 여전히 황 전 총리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치 바람에 들썩이는 건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소는 정치 테마주 14종목에 사이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올랐으니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하란 겁니다. 거래소가 발동한 14건의 사이버 경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유시민 테마주가 각 5건, 이낙연, 오세훈 테마주가 각 2건씩이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사회이사나 최대 주주가 각 정치인과 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모임의 멤버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업체는 모두 해당 정치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심지어 거론된 정치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밝힌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 때이른 정치 테마주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치 테마주를 띄우는 건 누굴까요? 저희 취재팀이 추적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카페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자칭 주식 고수들의 추천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들이 특정 인물과 해당 기업의 인연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 한 소셜미디어의 대화방입니다. 운영자가 유시민 테마주라며 한 코스닥 기업을 추천합니다. 몇 시간 뒤 장이 열리자 이 기업 주식은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주가는 14% 급등합니다. 황교안 테마주로 거론된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포털 사이트 주식 카페에 올라온 추천글이었습니다. 이 기업 사회이사 중 한 명이 황 전 총리와 종교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테마주를 띄우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추천글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관련 테마주 주가는 한 달 새 60% 넘게 빠졌습니다.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도 대선 이후엔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극성에 금융당국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를. 첫 번째 키워드는 민주노총 기자들로 잡았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기자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기자들의 특정 기사에 대한 방향이 기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안에 가맹본부에 언론노조가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매체들이 지부로 또는 본부로 소속돼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예. 정유섭 의원의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5시간 반 시간에는 식사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민주노총 조합원인 기자들이 그거에만 조롱하듯이 하는데 이거 잘못된 편입니다. 예, 한국당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에 대해서
뭐 딜레이 식사다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비판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왔었는데요. 예. 이것들을 기자들이 보도하자 기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거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매체 기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썼나요? 제가 봤는데요. 오늘자 기사만 보더라도요. 예.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잠시 이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회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산하가 아닌 언론사들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라고 인터뷰 사회자가 밝히자 정유섭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선관위원을 임명한 게 핵심이다라면서 계속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자 신문에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데 자폭투쟁 벌이는 한국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자의 칼럼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에 보면 릴레이 다이어트, 웰빙 단식이라는 조롱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예. 중앙일보 역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데요. 중앙일보에서도 현장 기자 칼럼을 통해서 얼치기 단식이라는 비판 기사가 왔습니다. 예. 어떤 비판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빼고 진영 논리로 가름하자는 주장인데요. 그렇죠. 정유섭 의원의 그 민주노총 발언은 사실관계 자체도 틀린 데다 프레임 인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실제 한국당에서도 내부에서 이 단식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많아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릴레이 단식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의 고차 방정식으로 잡았습니다. 예. 벌써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예. 뭐가 고차 방정식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예. 민주당이 이를 두고 고차 방정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논평을 하나 보면 최소 상금 부대변인의 논평인데요. 3개월 당비 납부도 하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조차 없다는 황교안 전 총리가 야당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황 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예, 아무튼 자격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것에 일단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평만 보면 예. 반대인데 내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황나땡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의 약자입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예. 황 전 총리가 나오면 땡큐,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이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황 전 총리가 나온다면 만약 당대표가 또 되면 도로 박근혜 당이 돼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을 비판하기가 수월하다고 했고요. 또 보수우파 결집도 힘들어져서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이든지 뭐든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황 전 총리가 안 된다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대놓고 땡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 움직임은 사실 한국당 내 이른바 비황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반대하는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계파 갈등이 더 커지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예. 실제 오늘 한국당 의총에서는 비공개 장면에서 서로 갈려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뭐 듣고 보니까 이렇게 고차 방정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2차 방정식 정도는 2차.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차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만 19세의 독서로 잡았습니다. 예. 예,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에 사는 만 19세가 성남시 도서관에서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2만 원 정도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는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대출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책을 읽으면 돈을 주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 될 텐데요. 책을 잠깐만요. 빌리게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읽었다는 걸 뭘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히는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아, 그렇군요. 예, 2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한 건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년 청소년들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일종의 정치다라는 것이 반발 이유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일단 나이가 19세 만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성남시에서는 나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 독서 문화 증진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예. 일단 돈을 주는 거는 딱 만 19세만 주도록 조례안이 돼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안 읽어도 그냥 빌리기만 하면 준다는 것 때문에 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성남시 한 의원은 대출한다고 주지 말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상품권 2만 원 정도의 지역 상품권을 주자라는 반론도 제기했지만 예. 이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19세만 주냐? 사실은 책을 읽을 거는 15세도 읽어야 되고 17세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19세만 돈을 주냐? 정확히는 상품권을 주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부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입시에 이렇게 명월이 돼 있어서 책을 이렇게 읽을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죠. 이런 판단하에 19세를 선정한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다른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면 부모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웬 독서냐 이런 심리가 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19세로 선정했다는 건데요. 예. 정치적 논란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때문에 또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19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민언연은 각종 가짜뉴스를 꾸준히 팩트체크해왔고 가짜뉴스의 유통 과정과 근원까지 찾아내서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해 모두 163회 팩트체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73회에 걸쳐 가짜뉴스를 검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보통 수준일 텐데 중부 지방에선 아침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룸이 끝나면 소셜 라이브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